저희 특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학기 간사도 하셨고, 이전에 ESC 회장도 맡으셨던 신재우 선배님께서 특별 세션 진행해 가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특별 세션 맡게 된 신재라고 하고요. 목차는, 어, 간단 소개해서 그 딥러닝 및 그 LM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어, 네, 간단 소개는 뭐 이렇습니다. 근데 저 사실 왜 두 개 올렸냐면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23-1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23 학번도 있고 23 학번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저 때는 그래도 좀 공부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대학원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라고 대학원 지금 좀 사왔거든요. 얼굴이 저거에 비해서. 그래서 좀 한 번 더 고려해보시라고. 네. 네, 여튼 선형회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속도가 얼만큼이나 빠를지 저도 좀 가늠이 안 돼서 슬라이드만 좀 많이 만들었지 내용이 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너무 빠르다 싶으면 그냥 손 들어서 멈추셔도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손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선형회기에서 좀 시작을 할 겁니다. 뭐 선형회기 리니어 리그레션 이게 뭐냐? 뭐 사실 뭐 별거 아니라 그냥 데이터가 y는 x 베타 플러스 입실론으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입실론은 노멀리티 어썸션 있죠. 그리고 이게 그 다 RD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좀 고려해 봅시다. 네,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는 회귀 모형을 그 저렇게 yi 햇는 x 베타 이런 식으로 통해서 저희는 이 모델링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좀 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회귀 분석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래도 예시 들어오셨으면 회귀 분석 정도는 다들 아시겠죠? 처음 들어보신 분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파란색 점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데이터 포인트들, 그러니까 저기 yi 그리고 xi 쌍들이 그냥 다 파란색 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목표는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이 하나의 빨간색 선을 결국에는 저 y hat equals xi 베타를 통해서 모델링 시키는 게 결국엔 목표죠. 여기서 모수는 베타랑 시그마 제곱이 있고, 보통은 이 베타 햇을 결국에는 뭐 물론 시그마도 모수긴 한데 베타 햇 같은 경우에는 MLE를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켜서 그 MLE 에스티메이션 통해서 베타 햇을 구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보통은 사용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베타 햇 MLE 같은 경우에는 보통 X 트랜스포즈 X, 뭐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냐? MLE 관점에서 일단 보겠습니다. 뭐 라이클리우드를 다들 아실진 모르겠는데 보통 그냥 그 PDF들의 약간 좀 곱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수통2 들어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다는 가정에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ML 관점에서 바라보자면은 이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 시켜주는 베타를 결국에는 저희가 구하고 싶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저거를 저기 위에 캡트 L 베타 같은 경우에는 라이클리우드 펑션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소문자 L로 되어 있는 거는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 이렇게 되어 있고 베타 햇 MLE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 우도 함수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최대화 시켜주는 혹은 저기 마이너스 사인이 붙여 있잖아요. 저기 그 여기 있는 마이너스 사인이 붙여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마이너스 1을 전체에다가 곱해준다면 아그 민 함수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햇 ML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회계 분석이니까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OLS가 뭐냐면 Ordinary Least Squares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뭐냐? 이게 MLE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베타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것점이 뭐가 있냐면 저 SSE Sum of Squared Errors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성을 시킨 다음에 그냥 얘를 그냥 최소화시켜주는 베타를 구하자가 결국은 그 OLS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둘에 대한 차이점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관점이 두 개 있었는데요. MLE 관점이 있고 OLS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뭘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일단 통계학이 뭔지부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준영님 계셨으면 질문했을 텐데 네, 안 계셔가지고 질문 드리긴 좀 껄끄럽네요. 네, 그래서 통계학이라고 하면은 이게 5장 네? 아, 또 이렇게 대놓고 질문해달라는 사람은 그러면 그
나중에 질문 좀 생기면 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통계학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모집단의 모수에 대해서 저희는 보통 궁금하다고 할게요. 네, 모집단은 여기서 population이고 모수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할게요. 뭐 예시로는 가장 간단하게 모집단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ESC 내에 있는 ESC 내에 있는 사람들의 키라고 할게요. 그럼 뭐 ESC 내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여기 30 몇 기죠 지금? 36기인가요? 네, 36기도 있고 뭐 35기도 있고 뭐 2기도 있고 뭐 30기도 있고 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모집단 저희 모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모수를 여기서 뭐라 하냐? 뭐 ESC 사람들의 평균 키는 뭐냐? 뭐 이게 저희 모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저희가 사실은 ESC 35기하고 36기만 여기 있잖아요. 1기에서 10기는 뭐 이제 교수급이니까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일부 35하고 36기들에 대한 데이터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저희의 35기, 36기를 뭐 랜덤 표본을 뽑아내서 활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활용했느냐? 저희가 아까 평균 키가 궁금하다고 했죠. 그래서 모수 추정을 하는 게 결국 목표겠죠. 이 랜덤 샘플을 통해서. 그럼 이걸 뭘 할 수 있냐? 추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추정이라고 하면은 뭐 평균 키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대충 이 표본에 의하면은 평균 키는 이 정도 될 것 같아. 약간 이거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고 당연히 평균 키에 해당되지만은 않겠죠. 뭐 다른 다양한 그 변수 그 모수들로 설정할 수 있고 검정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뭐 검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정 통계랑 그냥 이 표본들을 활용시켜서 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어, 이론 통계학이라는 수업이 안 열었을 텐데, 근데 그 수업을 듣게 되면은 통계학이라는 게 사실 별거 다른 게 아니라 추정, 검정, 예측을 통해서 모집단에 대한 모런 거를 좀 활용한다. 표본을 통해서 그 활용시킨다가 사실 통계학의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통계가 집중하는 것은 보통 추정이랑 검정이거든요. 예측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집중을 안 한단 말이죠. 그나마 시계열 분석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형회귀 분석 이 그 관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오드리 리스퀘어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최적화 방법이에요. 아마 최적화 기론 정확히 들으신 분 있으면은 많이 알 텐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어떠한 그냥 리스퀘어라는 그 방법론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em 중에서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딕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요. MLE는 추정을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추론, 추정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 OLS는 다르게 말하자면은 y hat equals x 세타가 아니라 사실은 y hat equals f 세타 x로 이렇게 바라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지금 여기 표기한 게 f 세타 x라는 어떤 함수를 여기 만들어줬는데요. 저 f 세타를 그냥 그 다른 게 아니라 그냥 x 세타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이렇게 모델링 시켜주는 걸로 이런 f 세타를 이렇게 바라봐도 된다는 뜻이죠. 여기 세타는 저희들 파라미터고 뭐 말 그대로 이 그 뭐냐 오데일 리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 SSC를 최소화시키면서 세타에 대한 최적을 구하기 때문에 SSC 자체를 어떻게 보면 로스 함수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그 좀 정리 좀 하자면은 뭐 y-hat은 x 베타로 바라볼 수 있고 OLS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f 세타 핵 x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타 핵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라이클리우드를 죄송합니다. 맥스네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게 로스 함수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기가 될 수도 있고 세타는 우리 파라미터고 L은 우리 로스 함수로 바라볼 수 있고 F 세타는 뭐 모델. 근데 여기에서 그저 리니어 가정이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결국엔 선형 회귀 분석이잖아요. 이거 자체는 추정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추정 및 추론을 위해서 이 선형 회귀 분석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선형 회귀 분석이 프리딕션에 좀 더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그저 추론에 좀 더 집중을 하지. 근데 그 딥러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추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둘에 대한 차이가 뭐가 있냐? 그 선형회귀 분석 배우시면 알겠지만 베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잘 분석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베타가 그 뭐 양수다. 그리고 양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x에 대해서는 베타가
x에 대해서는 그 좀 더 그 y가 좀 더 증가하겠구나. 양의 상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베타의 그 크기에 따라서 얼만큼나 그 큰지 뭐 예를 들어서 베타가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에 따라서 뭐 또 해석을 거기에서 또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검정 베타에 대한 검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베타에 대한 P값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딥러닝에서는 그런 게 사실 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측 하나, 예측 잘하자라는 게 사실 끝이에요. 그러면 이 예측을 위해서라면은 이 리니어 가정이 과연 우리의 최선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회귀에 대한 그 시작을 이렇게 한 이유가 저희는 딥러닝에서는 그 전혀 좀 다르다. 좀 그 통계학에서 그냥 배우는 성형외기랑은 조금 다르다. 예측이 사실 주된 목표다. 그게 뭐 굳이 리니어 어썸션이 있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그럼 딥러닝은 무엇이냐? 뭐 AI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그 피겨를 가져오긴 했는데 어 뭐 AI라고 한다면은 AI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다고 뭐 보통 이렇게 명시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 그 AI는 좀 따로 그냥 바라보면 되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쌓는다는 관점에서 좀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머신러닝은 뭔가 좀 쌓는다 이런 개념은 없고. 그래서 뭐 그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레이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들 아마 처음 배우시는 거일 것 같아서 딥러닝 수업이 열지도 않았고 뭐 통계에서 그 응통에서 그래서 좀 이제는 좀 그 딥러닝에 대한 소개를 이제 좀 슬슬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정을 통한 뭐 해석은 이제 저희가 전혀 필요 없고 결국엔 그냥 예측 성능을 올린 게 그냥 1순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F세타를 저기 왼쪽처럼 리니어하게 이렇게 구성시킨 틀 안에서는 그냥 뭐 거기에서는 좀 나가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넌 리니어티를 그래도 좀 고려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애초에 그 어디에서 약간 좀 유래됐냐 이 딥러닝 자체가 그냥 그 뭐 인간의 뉴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바이올리지 쪽이라서 근데 인간의 뉴런이 약간 좀 그 모델링 시키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약간 좀 모델 시키자면 저렇게 보일 수가 있다. 근데 저게 사실 뭐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x1, x2, x3, xm까지 있다 치면은 여기에다가 각각에다가 w1, w2, w3, wm까지 이렇게 그냥 곱해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저거를 벡터화 시키자면 그냥 xw예요. 그래서 XW를 통해서 저렇게 아웃풋을 만들어줘서 아웃풋에다가 어떠한 그 넌리의 함수까지 씌우는 게 결국에는 그냥 그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그냥 XW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 저렇게 생긴 게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서 저 하나 자체를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퍼셉트론 이거 하나로 그럼 충분할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좀 여기에서 좀 이제 좀 질문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 여기 보시면은 엔드 게이트가 왼쪽에 있어요. 아마 그 CS 쪽 수업 조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뭔지 알 텐데요. 네, 그 우혁 씨, 네, 그 여기 이거 엔드 게이트가 뭔지 아시죠? 네, 그 엔드 게이트란 뭐냐면 그 X1하고 X2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둘 다 1일 때만 Y가 1을 뱉는 그런 함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그 X1하고 X2 좌표 상에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하나의 그냥 선 하나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건? 이 엔드 게이트를 선 하나로 어떤 리니어한 선 하나로 이 두 개를 구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 Y를 만들어주는 게 결국엔 목표고요. 그러니까 엔드 게이트를 저 선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아니 쉽죠. 미안해요. 네, 그 되게 쉽고요. 어떻게 그냥 만들어주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선 하나 그으면은 이 선 왼쪽에 있는 편을 0으로 그냥 출력을 시키고 선
오른쪽 위에 있는 편을 그냥 1로 출력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엔드 게이트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희가 아까 봤던 퍼셉트론 원리대로 하면은 W1 곱하기 X1 플러스 W2 곱하기 X2에다가 그 Y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Y가 만약에 1.5 이상 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어떠한 규칙 하나 넣어준다면은 그럼 이게 바로 엔드 게이트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하다는 것은 이 W1 곱하기 X1 플러스 W2 곱하기 X2에 있어서 리니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만약에 벡터화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WX가 됩니다. 이거 지울라 했는데 그 이거를 질문을 드리려 했어요. 퍼스트는 그럼 충분할까에 대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소울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은 X1하고 X2가 다르다. 그러니까 1, 0 아니면 0, 1이라고 한다면은 1을 뱉고 그게 X1하고 X2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0을 뱉거든요.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리니어하게 세퍼레이블 한가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네, 사실 안 하죠. 네. 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퍼스트론을 그러면 충분하냐 안 하냐에 대한 질문이 이거 퍼스트론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에 대한 해석으로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딥러닝이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자면은 이 UAT라는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크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왜 사람들이 딥러닝을 쓰냐라고 했을 때 조금 건너뛴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인풋 레이어가 X 저렇게 생겼고 그 원래 아까 퍼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웃풋이었죠. 근데 여기 사이에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를 뭐 Z라고 한다면은 이 Z가 만약에 무한대로 크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X에서 Y로 가는 어떠한 함수든 간에 이 이런 식 Z가 만약에 무한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함수든 간에 모델링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이거 좀 괜찮은데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말이 되니까. 그래서 물론 현실에서는 뭐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이걸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건너뛰었네요, 내용을. 죄송합니다. 퍼스트는 만약에 하나로는 그럼 이거를 세퍼레이트 하는 게 부족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퍼스트는 하나, 그리고 두 개 이렇게 쌓게 된다면은 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갖고 온 예시가 뭐냐면 그, 그냥, 좀 뭐가 많긴 한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파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그냥 X1하고 X2를 저렇게 구성시켜서 저희 W1하고 W2를 지금 히든이 두 개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이게 첫 번째 레이어고, 이게 두 번째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되게 간단하게 거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만약에 시간 되시면은, 제가 파일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뭐 한번 보시고요. 그냥, 여기에 되게 팬시한 넘파에 뭐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그, 리스트로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도 사실상 뉴럴 네트워크를 따지고 보면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사실 그게 끝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퍼셉트론 아까 보셨죠? 아까 보셨던 퍼셉트론을 그냥 여러 번 결국엔 쌓는 거를 그냥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각각 사이사이마다 넌 리니어한 함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거 이상이면은 받을 거고 이거 이하면은 안 받을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좀 넌리니어한 규칙까지만 포함시켜 준 게 그냥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이사이에 제가 지금 보니까 좀 내용을 조금씩 빠뜨리긴 했는데 이 사이사이에 있었던 넌리니어 펑션들 있잖아요. 그거를 뭐 액티베이션 함수, 그러니까 활성화 함수들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렇게 뭐 시그모이드, 턴젠, 하이퍼볼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어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넌리니어 함수들에다가 채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넬루 기반의 함수들을 많이 쓴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은 뭐 알아보시면 공부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드리자면은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엑스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미분시켜야 되는데 미분을 때려야 되는데 미분시키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렐루 같은 경우에는 미분시키기가 굉장히 편하고 연산도 되게 편해서 그래서 저거를 그냥 그 요즘에는 저거 기반의 그 함수들을 예를 들어서 미키렐루도 렐루의 약간 좀 변종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그냥 채택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적으로 좀 뉴럴 네트워크를 표현을 하자면은 아까 보셨던 F 세타 함수 있죠. 그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개의 그냥 그 퍼셉트론들을 이게 사실은 하나의 퍼셉트론이라고 봐도 되죠. 이 시그모이드 WH 이거를 하나의 퍼셉트론을 봐도 되는데 얘네들을 그냥 여러 번 이렇게 쌓은 게 결국에는 그 뉴런 네트워크다. 그래서 얘네들 여러 번 쌓다 보면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사실 바이어스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좀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둘이 사실 행렬 연산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행렬 연산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 시그모이드라는 것을 그 아까 보셨던 여기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들인데 그 여기서 행렬 연산된 거를 그 이 시그모이드 그 뭐냐 그 액티베이션 펑션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거를 계속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뉴럴 네트워크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잘 되셨나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그 행렬 연산 플러스 액티베이션 함수를 여러 개 쌓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식이 되게 떠올랐잖아요. 그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혹시 GPU는 들어봤겠죠, 다들? 근데 GPU 너무 유명해가지고 GPU가 왜 CPU에 비해서 이득이 있는지 아시나요? 그 원리가 뭐냐면 그 제가 비유를 할 때마다 좀 그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 CPU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교수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원생 1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차이냐라고 했을 때 행렬 연산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냥 그 좀 노가다가 좀 필요할 뿐이지. 말 그대로 대학원생 수준이면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CPU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것보다 복잡한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GPU 같은 경우에는 이 연산을 해주는 애들이죠. 초록색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이 10개씩 막 이렇게 있는 애들이 GPU 그리고 CPU 같은 경우에는 저게 작지만 그냥 다른 애들이 좀 더 많은 애들이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한창 그 좀 많은 수요가 폭발했을 때쯤이 한 이쯤이거든요. 막 그 22년도에 GPT가 나왔고 그리고 엔트로픽에 있는 클로드도 뭐 24년도에 23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기억을 하고 클로드는 25년도에 개봉을 했나? 뭐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여튼 그런 요소들 때문에 약간 저 그 뭐냐 엔비디아가 왜 갑자기 뜨게 되는지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를 알면은 좀 재밌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 뭐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마무리가 아니고 이제는 그 그래서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F세타를 통해서 결국에는 얻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이 X를 이 F세타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는다면은 Y를 결국에는 잘 예측을 해주는 게 결국에는 목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형 회귀 타스크라고 한다면은 리그레션 타스크에 그 에서 X를 집어넣었을 때 Y를 잘 예측을 해주는 게 결국에는 리그레션 타스크가 된다면은 저 F세타를 리그레션 타스크에 맞게끔 구성시키고 아니면은 뭐 그 분류시키는 타스크가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냥 그 통계에서는 이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 어, 네, 뭐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에 따라서 뭐 저 F 세타를 뭐 바꿀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세타를 어떻게 이거에 맞게끔 그 타스크에 맞게끔 결국에는 변형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로스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목표 함수로도 이해를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타스크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희 타스크가 뭔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그 목표 함수 즉 로스 펑션도 달라지거든요. 대표적으로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분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그 디스크리트한 그 클래스에 대해서 디스크리트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이거는 강아지야, 이거는 고양이야
이게 디스크리트한 클래스에 대해서 그냥 분류를 시켜주는 타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저런 로스 함수를 채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선 많이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저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정도인 것만 아시면 되고, 이 리그레션 타스크에서는 보통은 민 스퀘어 에러, 저 L2 페널티를 가지고 있는 저 함수를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아까 보셨던 그 선형 회귀 분석에서의 그 라이클리우드를 뭐 그 쪼개다 보면은 저런 형식이 나온다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함수로도 이해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이 목표 함수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물론 이게 그 제가 좀 좀 더 좀 더 좋은 예시를 찾으려다가 결국 이거 가져온 거긴 한데, 이 세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이 로스에 따라서 이거를 그 좀 시각화 시킨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보통 로스 랜드스케이프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 세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 로스 함수 및 그 모델 아키텍처도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로스 함수가 에 따라서 이 그 세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 왼쪽이 만들 수 있고 오른쪽이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당연하게 저희는 로스 함수니까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만들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좀 더 스무트한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보통은 추구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뭐냐면, 로스 함수 선택하는 것도 꽤 중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은 저희가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스 함수,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우리가 이 세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의 x, y 커ம்பி네이션에 대해서 봤을 때 그 이 세타가 얼마큼이나 잘했는지를 평가해 주는 게 로스 함수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그 점수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세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그 최적화 알고리즘, 옵티마이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있긴 한데, 아마 웬만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이것도. 근데 뭐 그냥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JW가 여기에서 로스함수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저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저 그레디언트에 대한 그 탐지 탐수를 하나요?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서 그 좀 더 W를 변형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뭐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그냥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비유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등산을,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등산하는데 내려가고 싶다고 할게요. 등산하는데 보통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그 책 교재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내려가고 싶다고 할게요. 근데 밑이 안 보인다 할게요. 이것도 말이 안 되긴 한데, 안개가 겁나 껴서 그래서 밑이 안 보인다 할게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좀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그냥 조금씩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한 발자국 나가는데, 그 여긴 좀 더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긴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은데를 판단해서 위에 있으면은 안 가고 밑에 있으면 좀 더 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그린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제가 이렇게, 아유 잘 안 보이겠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약간 이렇게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는 정도를 그 러닝 레이트라는 저 그 에타라는 저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최적화 알고리즘들이 좀 있긴 한데, 어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스타가 지금 여기 저희가 목표로 도달하고 싶은 그거라고 한다면은, 이 스타가 여기 보시면은 이 여기 있는 레전드들이 다 그 최적화 알고리즘, 다양한 최적화 알고리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애쉬도 있고 모먼튼도 있고 요즘에 아담도 있고 뮤언도 있는데, 어, 당연히 이 최적화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따라서 이 그 수렴하는 속도 아니면 좀 성능 뭐 등 이런 것들이 좀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한번 보여드리자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좀 이쪽에 좀 더 관심 있다. 뭐 내가 최적화 기론 수업을 들어서 되게 감명 깊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뮤언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시면은 이거를 공부하시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리고요. 음, 이 에타에 대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려갔을 때 얼마큼나 멀리 보냐의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러닝 레이트라고 여기서 부르거든요. 근데 이 크기가 저희가 뭔가 좀 이 알고리즘 통해서 이게 결정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인간이 그냥 개입을 해서 그냥 사전에 그냥 설정해 준 값이거든요. 이러한 그 값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건 파라미터가 아니라 우리가 설정해 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 러닝 레이트가 얼만큼이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저렇게 쬐끔쬐끔씩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쬐끔쬐끔씩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크게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차이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언더피팅이 될 수 있고 오버피팅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정말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잘 피팅 시키는 게 결국엔 목표인데 만약에 언더피팅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학습이 덜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버피팅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저렇게 되게 정확하게 이렇게 갔지만 이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적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어, 오버피팅 결국에는 방지해야 되고 언더피팅은 방지해야 되고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제가 좀 많이 빠뜨리긴 했어요, 당연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설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딥러닝 뭐 네트워크는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예측을 잘 하는 것이 목표 중에서 하나고, 뭐 물론 타스크마다 다르긴 하는데, 저희가 이야기로는 그냥 예측을 잘하는 게 목표고, 이게 y equals f 세타 x 뭐 저기에서 세타를 잘 학습시키는 게 결국엔 딥러닝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로스 함수, 뭐 옵티마이저 그러니까 최적화 알고리즘 그리고 아키텍처 그러니까 저희가 레이어들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도 그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게 여기 아래 적은 건 뭐냐면 데이터 타입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 있는 이미지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텍스트 데이터도 있을 수도 있고, 오디오 데이터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 오디오 데이터도 있고, 요즘에는 액션도 데이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가 몇인지 그런 것도 다 데이터라고 하고 뭐 사실 태블릿 데이터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데이터가 되는데 그 데이터 타입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뭔 타스크인지 따라서 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좀 가장 중요하게 바꿔야 될 게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중에서 하나의 예시로 텍스트 제가 전공이 지금 LLM 쪽에 좀 전공을 하고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텍스트에 대해서 좀 쫙쫙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 왼쪽에 있는 책 보신 분 있나요? 난 이 책을 알고 있다. 저게 흔히 물고기 책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책 저게 이게 녹음이 되고 있죠. 잘 찾아보면은 인터넷에 무료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찾아보면 누가 올렸더라고요. 저도 혹시 몰라서 오늘 오후에 좀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공부하실 분 저거 참조하시면 되고 그것도 싫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좀 윤리가 좀 세다라고 하면은 무료로 배포된 자료도 좀 많습니다. 오른쪽에 스리브 완브라운이라는 들으면 수학 좀 좋아하시면은 약간 좀 수학 좀 좋아하시면 약간 좀 아버지 느낌으로 좀 칭송받고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도 딥러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MLT에 뭐 저 플레이리스트들을 참조해도 되고 사실 영어로 된 게 좀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괜찮으시다면 영어로 좀 공부하셔도 됩니다. 어,
이제부터 NLP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그 쉬고 그다음에 그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만 하고 그리고 좀 쉬겠습니다. 이제 그 NLP 흔히 그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부르는데 그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로 좀 처리할 거냐에 대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NLP라는 말을 안 써요. 그 LLM이라는 말을 쓰지. NLP는 왜 안 쓰냐? 그 여기에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것들은 10년 전에는 되게 와 진짜 미쳤다 하는 그 얘기들인데 지금은 다들 오히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NLP 요즘은 안 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뉴럴 네트워크는 뭐 행렬 연산들의 약간 그 행렬 연산에다가 그 액티베이션 함수 하나 씌운 것에 대한 약간 좀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할지. 이게 사실 끝이 아니고, 텍스트 데이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뭐, 이거를 저희 뭐, 오렌지는 맛있다라는 텍스트가 있다고 할게요. 그, 어, 이런 텍스트가 있으면은 이거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행렬 연산시킬 건데에 대한 질문을 이어지겠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오라는 단어를 그냥 행렬에다가 곱해줄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화 시키는 게 좀 어려워요, 사실. 옛날에는 지금은 어렵지 않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 이 단어 하나마다 죄송합니다. 그 문장 하나가 있으면 이 문장 자체를 단어들로 쪼갤 수 있고 단어들을 뭐 또 이렇게 좀 그 명사 뭐 subject case 뭐 저런 것도 있는 동사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아니면 얘네들의 자체를 글자로 이렇게 쪼갤 수 있고 뭐 얘 자체를 뭐 모음 자음 이렇게 그 모음 자음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나누는 것을 그 나누는 룰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당 토큰이라고 유닛이잖아요. 얘도 결국에는 O라는 유닛이 있고 뭐 렌이라는 유닛이 있고 G라는 유닛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요즘은 그냥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당 토큰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그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첫 번째에서는 뭐 단어를 이렇게 나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눴고 이거를 나눈 기준이 하나당 있을 거고 이걸 나눠준 친구가 토크나이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클로드 코드 써보신 분 계신가요? 그 쓰면은 토큰스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뭐 토큰 소모량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아, 좀 너무 많이 소모돼서 좀 빡시긴 한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것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토큰들이 여기에서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아셨을 것 같긴 한데 예시로 글자로 나눠준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오렌지는 맛있다 자체를 저렇게 오렌지는 맛있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그 0번째, 1번째 CS 관점에서 0이라고 할게요. 그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의 사전이라고 해요. 딕셔너리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통해서 오렌지는 그 각각의 단어들을 저렇게 그 블랙 포인트로 있는 이렇게 해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O 같은 경우는 그 0번째 있으니까 1, 0, 0 이렇게 그리고 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있으니까 0, 1, 0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원한 인코딩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토크나이저에서 출력되는 게 그래서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나이저마다 결국에는 사전이 존재하고 이거 텍스트 데이터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원한 그 인코딩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렌지는 맛있다라는 문장 자체는 이러한 행렬로 결국엔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세로 차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글자의 개수 그리고 가로 차원 같은 경우에는 저 딕셔너리 크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원어 인코딩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표현력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행렬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행렬 연산 시켰을 때의 그 데이터가
뭐 0, 1, 0, 0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많이 안 되잖아요. 이 앞에 있는 0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 그것도 있고, 뭐, 그 V 차원, 그 딕션의 크기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냥 카렌트 B라고 할게요. 그 차원을. 카렌트 B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크거든요. 뭐 저희가 흔히 한국말 전체를 이 사전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뭐 만, 이만 뭐 이 정도 크기가 그것보다 더 할까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10만, 20만 뭐 이 정도 차원이 되겠죠? 영어만 하더라도 그 모든 단어들 이렇게 쪼개는 건데 그러면 10만, 2만 뭐 정확하게 몇 차원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그 정도 차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크나이저를 그 토크나이저 아웃풋에 있는 이 원어 인코딩을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공간을 결국엔 보내주는 게 사실 좋겠죠. 그 공간을 로 보내주는 것을 임베딩 레이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베딩 레이어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쉽게 말해서 함수로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urrent B 차원에 있는 것을 이 D 임베드 차원으로 뭐 D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그냥 D 차원으로 보내주는 그냥 그 훨씬 더 작은 그 D 차원을 보내주는 그냥 함수로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원이니까 좀 헷갈리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그냥 그 WX로도 이거를 그냥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한 인코딩인 이 100보다 얘 자체를 얘가 지금 7차원인데 얘를 뭐 이런 식의 3차원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약간 이런 식이 임베딩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이 그 임베딩 레이어를 저희가 어떻게 좀 어찌저찌 좀 잘 조정하다 보면은 이게 그 의미적 유사도 표현도 좀 가능해요. 예, 이건 예시는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기 있을 텐데 네 여기 있네요. 네, 대표적인 방법은 워투백이라고 이것도 14년도인가 뭐 되게 오래됐어요. 10년 이상인데 체감상 50년 전이거든요. 이 분야가 1년 전만 해도 그냥 옛날 거로 이렇게 좀 인식이 좀 셉니다. 그래서 좀 빨리 속도가 좀 중요하고요. 연구하실 분이라면은 속도가 좀 중요하다. 하여튼 그 워투백이 존재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인베딩을 저렇게 니스랑 네퓨 그리고 그 woman, man 이렇게 차이가 사실 남녀 차이잖아요. 이 남녀 차이를 뭐 그 인베딩 벡터에서는 저렇게 유사도를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인베딩 레이어에 대한 장점이 이거다. 세멘틱이 의미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좀 의미 있는 공간으로 좀 투영시켜주는, 좀 바꿔주는 것이 인베딩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물론 최근에는 연구가 끝났습니다. 이건. 그래서 가까이 토큰에 대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 사진 제가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뭐 O에 해당되는 인베딩을 만들 수 있고 렌에 해당되는 인베딩을 만들 수 있고 G에 대한 인베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어 그러면은 이 그 텍스트에서는 목표가 뭐지? 라는 좀 애매한 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는 있는데 텍스트 데이터에다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근데 목표가 뭐지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 목표를 어떻게 세우냐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즉 다시 말하자면 다음 단어 우리가 인풋을 이렇게 줬으면은 여기에서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 을 목표를 보통 세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아키텍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어떻게 세웠길래 이게 가능한 거지에 대해서 그 좀 얘기를 할 건데 44분이라서 좀 저 힘드네요 이게 그한 10분 쉬나요? 네, 10분 쉬고 그리고 이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저희가,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단어를 이렇게 토큰 단위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지금보다 좀 잘못 쓰긴 했는데, 아니군요. 잘 썼네. 예, 그 단어를 이렇게, 그 토큰 단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토큰을 토큰하이즈에 집어넣으면 원하는 인베딩이 이렇게 나오고, 원하는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워낙 인베딩의 공간이 너무 그 표현력이 좀 작아가지고 그래서 작다기보다는 좀 안 좋은 공간이어서 그래서 얘를 인베딩 레이어를 거쳐서 인베딩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뭐였냐면 이게 목표가 지금 뭐냐라고 했을 때 next token prediction 그러니까 뭐 어떤 문장이 있어요. 뭐 문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인풋이 뭐 O 이렇게 집어넣었으면은 이 len이라는 단어를 예측을 하는 뭐 올해는 집어넣었으면 G라는 단어를 예측을 하는 이런 게 저희 목표로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초기는 어떤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뤄냈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여러분 감기 조심하고 그, 그 벡터를 이렇게 값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빼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들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통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뭐 이 임베딩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임베딩 벡터에다가 결국에는 행렬 연산을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그 행렬 연산을 진행하는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라고 보통은 불립니다. 왜냐면 인풋 차원 혹은 아웃풋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히든 레이어에다가 다시 임베딩 레이어를 또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토크나이즈 다시 걸쳐서 이 렌이라는 단어를 결국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그 아키텍처의 기본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 인베딩 레이어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넬트 V 차원에서 D 차원을 보내주기 위한 게 결국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D 차원을 보내주기 인베딩 레이어고 이 D 차원에서 결국에는 예측을 위한 행렬 연산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뉴럴 네트워크가 그렇다시피.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는 게 이 핑크색 히든 레이어다. 좀 눈에 띄죠, 핑크색이라서. 그래서 저게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D 차원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 히든 레이어가. 이 D 차원에 있는 것을 다시 그 카넬트 V 차원을 보내주기 위해서 인베딩 레이어를 이번엔 좀 다른 색깔로 좀 더 표현했는데 그 인베딩 레이어 한 번 더 거치고 그런 다음에 이 인베딩에서 지금 그 복잡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네. 원하는 인코딩으로 대충 되어 있을 거예요. 느낌이. B 차원이니까. 거기에서 다시 그럼 이게 어느 단어에 해당되는지 토크나이즈 한 번 더 걸치면은 then이라는 단어를 결국은 아웃풋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하면은 다음 단어를 계속해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다시 이 모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걸 똑같이 구성시키고 그럼 G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렌지는 맛있다라는 문장이었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넥스트 토큰 네. 너무 빨리 하시는데. 네. 음, 그러니까 B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D 차원에서 D가 좀 더 작으니까 D 차원에서 B 차원으로 가는 게 좀 정보 손실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 얘기. 그럴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어 이게 좀 무슨 얘기를 어떻게 좀 비유를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5를 인풋으로 줬다고 할게요. 5 다음에 그러면은 예측을 하고 싶은 값에 대해서는 히든 레이어 아웃풋일 거 아니에요. 얘를 그래서 이게 어느 토큰에 해당될까에 대한 게 인베딩 그리고 토크나이저일 거 아니에요. 근데 5라는 거 자체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5 다음에 오 렌지가 나올 수도 있고 5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루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애매한 구석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의 값들이 좀 중첩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저 토크나이저 뒤에 그 렌이 나올 수도 있고 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그 단계에서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오렌지는 맛이 했을 때 당연히 그 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하나에 좀 더 집중이 될 거다. 그래서 그 확률적으로 그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릴 것 같긴 해요. 사실 데이터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렌지 데이터 오렌지 관련된 데이터로만 학습을 시켰으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안 나오겠죠.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답변이 됐을까요 혹시? 네. 너무 일찍 하셔가지고 그 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장 네 여기서 아, 그 넥스토큰 프릭션의 나이브한 원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를 그냥 보셨을 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언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이 인베딩 레이어, 히든 레이어, 인베딩 레이어 얘네들이 다 사실은 파라미터들이에요. 근데 이 여기에서 쓰이는 거를 그냥 똑같이 여기 다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그냥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근데 사실 이거를 그냥 렌을 그냥 다음번에 그냥 바로 줬을 때 이게 오렌인지 아니면 그냥 렌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에 대한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그 히든 어떻게 좀 잘 좀 하느냐라고 했을 때 히든 레이어가 아무래도 그 문장 전체에 대해서 좀 잘 함축을 하고 있는 그 뭐 벡터니까 히든 레이어 아웃풋이 그래서 이거 자체를 다음 그 타임 스텝에다가 그냥 보내자 다음 그 단어를 예측을 할 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보내자라는 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그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NN이라고도 불리는데 음, 분명히 초기에 공부하셨으면 이거를 꼭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뭐 모델 아키텍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다. 그냥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뭐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WX가 어떻게 생겼고 뭐 시그모이드 그 활성함수는 시그모이드인지 아니면 뭐 렐루인지 뭐 등등 이러한 요소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학습은 어떻게 하나요? 뭐 파라미터들이 어디에 있나요? 뭐 모델 아키텍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뭐 일단 학습은 어떻게 하냐에 좀 더 집중할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인베딩 레이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여기에서 인베딩 레이어라고 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리니어 레이어라는 표현을 쓰지. 그래서 이거 표현을 일단 바꿀게요. 그럼 여기에서 아웃풋은 어떠한 그 카네이트 B 차원 벡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카네이트 B 차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애들이에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아웃풀 레이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 자체를 아무래도 이 중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토큰을 사용할지에 대한 문제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확률 벡터로 저희가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 벡터로 바꿔주는 그 함수가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레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프트맥스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튼 이 금색 이거를 지나고 나서 이 B차원 카렌트 B차원 확률 벡터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게 정답이 뭐 예를 들어서 0, 1, 0, 0, 0이라고 한다면 조금 비교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어,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 0, 0 이렇게 이게 실제 정답이라고 한다면은 얘네 둘을 크로스 엔트피 로스 아까 보셨던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에 사용되는 크로스 엔트피 로스를 여기다가 기반을 그냥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으면은 얘가 결국에는 무슨 타스크로 바뀌냐면 다음 토큰이 몇 번째 자리에 있을까에 대한 분류 문제로 바뀌거든요. 우리 딕셔너리 중에서 어떤 애를 골라야 될까에 대한 분류 문제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거? 네. 아마 이해되셨길 바라고요. 그, 어, 이거 뒤로는 뭐가 있냐면 이게 빨간색 선들이 백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좀 일부러 설명 안 했습니다. 이거 같이 설명하면 좀 길어져가지고. 근데 쉽게 말하자면 좀 지금 현재를 위해서 좀 쉽게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있죠. 거기에서 그레디언트가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저 흘러가는 게 방향이 저 빨간색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파라미터들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리니어 레이어, 뭐 히든 레이어, 임베딩 레이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모델 아키텍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이제 RNN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RNN 그 말고 RNN 변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게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RNN 같은 거. 그냥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목표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베딩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떠한 그 E라는 캐피털 E라는 파라미터를 그냥 저희 XT에다가 그냥 곱해준다. 이게 인베딩 레이어고 여기 보시면 좀 신기하네요. 그 히든스의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 이전에 있었던 히든 그 벡터가 있을 거고 저희가 그 인베딩 레이어에서 튀어나오는 ET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둘 다 W, 뭐 HH, WEH 이렇게 곱해주는데 여기서는 W들이 저희의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ZT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ZT에다가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라는 활성함수를 씌워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HT라는 그 아웃풋이 튀어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리니어 레이어 부분에서는 그 이제 그 HT 히든 레이어 아웃풋이 HT이기 때문에 이 HT를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키면은 결국에는 그 아웃풋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프트맥스까지 씌워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파이널 프리딕션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해 보이고 뭐 그런데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는 그래서 큰 그림 이해하자면 저렇게 좌측 상단하고 생겼고 사실은 그 제가 소프트맥스 얘기를 처음에 그 일부러 안 했거든요. 왜냐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힘들어져서 근데 그 지금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결국에는 확률 벡터 하나를 뽑는 게 결국엔 목표고요.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 벡터 하나 만드는 게 목표고 그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든 아웃풋들에 대해서 조인트로 표현하자면 그게 py 기분 x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이거를 뭐 오토 일ges을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프로덕트처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 너무 빠르게 넘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당연히 더 좋은 모델 아키텍처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게 LSTM이고 밑에 보이시는 게 그루인데 그 이 그 장기적인 좀 그 메모리를 좀 더 고려하기 위해서 뭐 보통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 LSTM 같은 경우에는 그 히든 스테이트 하나를 다음 걸로 넘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넘기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셀 스테이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뭐 그거 그 차이가 있고 뭐 GRU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GR는 뭐 그냥 뭐 다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참고로 이건 한국인이 만들어가지고 좀 신기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NLP의 기본 정도로 이해하려면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어텐션 에서 올린 리드인데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그 LLM들이 다 이 어텐션에서 올린 리드 논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텐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 뭐 아시는 분들이 지금 웃고 계시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슬퍼하고 계셔서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초기에 번역에 좀 NLP가 좀 많이 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글 번역기 있죠. 저는 해외 살아서 그 해외 살다 와서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진짜 애용했는데 그 막 팝하고 이런 거 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그 뭐 이거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래서 이 시퀀스, 식2식이라고 불리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그냥 이렇게 큰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인코더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인풋으로 주고 있는 그 언어에 대한 문장 그리고 디코더 부분에는 우리가 이걸 번역을 시켜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러시아어를 인풋으로 주고 아웃풋을 뭐 영어로 주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인코더 부분에다가 이렇게 뭐 이게 아마 영상일 텐데 네 이런 식으로 뭐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이거를 인베딩 거쳐서 RNN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여기 각각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있을 거고 이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예측한 다음에 확률 벡터를 지금 예측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그 확률 벡터 실제 타깃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뭐 로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토큰에 대해서 다 했으니까 뭐 다음 토큰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하고 로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백프로브 시키고 뭐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여기 각각의 하나하나 다 있는 것들이 그 아까 배웠던 R에는 LSTM, GRU를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stick to stick인데 Rn을 쓴다라고 하면은 가까이 초록색이 Rn이 되고 가까이 핑크색이 뭐 Rn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것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의존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게 그 제가 굳이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리긴 할 텐데 Vanishing Exploding Gradient Problem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그 여기서 설명해드리지 않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기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여기 시작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쭉 흘러가다 보면은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영으로 수렴하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좀 오버플로 언더플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버틀넥이 조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텐션이라는 게 좀 개입이 됐습니다. 어텐션이라는 거는 진짜 단순하게 어텐션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무슨 값이냐, 어떠한 값인데요. 이게 무슨 값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온 이 토큰 있죠? 여기에 있는 토큰이 이 앞에 있는 애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표현해주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I 있죠, 여기. 이 I라는 단어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 그, 인베딩, 그 히든 레이어 아웃풋이 있을 거고요. 이 히든 레이어 아웃풋이 이 앞에 있는 러시아 애들에 대한 히든 레이어 아웃풋들이랑 그 어떤 관계도를 가지고 있지를 표현해주는 값이 어텐션 값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쉽게 말하자면 그거고요. 어, 여기에 제가 좀 그 지금 예전에 식스식에서 사용했던 그 어텐션 정의는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걸 안 쓰기는 하는데 근데 좀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어, 이 어텐션 인풋들이 있을 거고 인풋에 대한 그 히든스의 아웃풋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디코더 단에서 우리가 궁금한 뭐 예를 들어서 I라는 토큰에 대한 그 히든 레이어 아웃풋이 있을 거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모든 그 소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그 스코어 함수에 내가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이 스코어 함수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이 초록색 토큰이 이 빨간색 토큰에 비해서 어떤 얼만큼나 중요하지 이 둘이 이거를 알려주는 값이 이 스코어에 대한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애들을 그냥 소프트맥스를 시켜보면은 어떤 확률 값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거고 결국에는 저희는 모든 인풋들에 대해서 그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좀 구성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텐션 아웃풋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좀 지금 헷갈리긴 한데 그냥 좀 추상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은 그 이 첫 번째에 대한 이 부분이 이 인풋에 대한 모든 것들과 어떤 관계도를 가지지에 대한 그 값이 여기 튀어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값을 우리가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하게 좀 그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얼무 부려서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애초에 좀 쉬운 컨셉은 아닌 것 같긴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 함수도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냥 다 프로덕트를 사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 퍼스트론 여러 개 쌓은 그냥 멀티 레이어 퍼스트론을 그냥 이렇게 갖다 박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연구 대상이었죠 이것도 근데 지금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 실제로 그 관계도를 좀 잘 보여준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전에는 사실 이게 없었죠. 그냥 이거 어텐션 값 없이 그냥 얘 하나만을 가지고 그 예측을 그 프로버티 벡터를 아웃풋 시켰었는데 얘 이 핑크색에다가 저 초록색에 이렇게 컨캐스 시켜서 하면은 좀 더 잘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위치에 대한 이게 그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좀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게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때 좀 유행했던 방법들이었고요. 18년도에 좀 말이 안 되는 논문이 나와버렸고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어 지금 인용수가 20만 넘겼을 텐데 지금 저희 그 딥러닝 분야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논문 중에서 하나라고 봐도 되고요. 그 사실 끝은 이 왼쪽에 보이는 모델 아키텍처를 하나 보시면 끝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조금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attention is all you need의 그 그냥 문장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시피 그냥 attention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seek2seek에서는 이 RNN하고 그 LSTM 구조를 활용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가까이 블럭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우리 어텐션만 활용하겠다라는 게 그냥 메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텐션 정의가 또 달라요. 얘네는 정의를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그 인풋에서 곱해진 이 그 QKV 값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벡터가 이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 다른 게 아니라 인풋이 x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 x에다가 우리가 이 x에 대해서 똑같은 x에 대해서 이 콜이라는 q 값을 만들어주고 wq를 곱해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x에 대해서 key라는 값을 만들어주고 이 x에 대해서 value라는 값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냥 그 이런 함수 집어넣었을 때 튀어나온 값이 어텐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느냐. 결국에는 그 좀 쉽게 좀 이런 표현 좀 쓰기가 싫은데 좀 문과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면은 그 좀 쿼리라는 뜻을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냥 좀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인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라는 거는 이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 가장 해당되는 그냥 그 하나의 그러니까 폴더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텐션의 목표 자체가 뭐였죠? 그냥 그 이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를 하나를 찾아서 그 유사도 정보를 좀 어떻게 예측에 좀 사용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잘 찾기 위해서 해주는 게 쿼리랑 키를 이렇게 구성을 시켜준다면은 그러면은 좀 더 잘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쿼리에 해당되는 키를 찾는 게 그 처음 그 메커니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QK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Q랑 K를 먼저 곱해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그럼 어떤 애가 제일 좋아 보이지? 이렇게 먼저 구한 다음에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V를 곱해줍니다. 그래야지 그 내용을 좀 그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문과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데 그 좀 문과적으로 표현이 안 좋네. 그좀 되게 좀 쉬운 비유를 하자면 그렇고요. 어,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이 Q에 해당되는 뭐 그 가장 높은 값들이 뭐 있을까 했을 때 이 Q에 대한 해당되는 것을 쫙 이렇게 봤을 때 이 키를 구분하면서 이러한 그 뭐 소프트웨어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값들이 튀어나오는 거고 얘네들에다가 그런 밸류를 그냥 곱해주는 게 이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 점프한 내용에 대해서 점프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냥 뭐 되게 좀 쉽게 이해하자면은 아까 말씀 좀 반복을 한 느낌이긴 한데 그냥 그 이 토큰의 이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이 이츠에 해당되는 가장 그 높은 그 가장 권위 있는 토큰이 뭘까 했을 때 이 로랑 이 F 이렇게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유사도 정보를 그래서 그 유사도 정보를 통해서 약간 예측을 한다. 네,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텐션 값들을 시각화한 게 이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네, 생각보다 잘 된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어텐션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 그 어텐션,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 좀 해석이고요. 어, 이거를 그 하나의 큰 이렇게 그 W로 진행하기보다는 이게 Q에 대한 각각의 WQ가 있을 거고 WK가 있을 거고 WB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그 아주 큰 WQ, 아주 큰 WK, 아주 큰 WV로 하기보다는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줬을 때 그 좀 더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왜인지는 사실 어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서 왜 그냥 일단 좀 더 잘 나온다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큰 WK 아주 큰 WB 뭐 아주 큰 WK 아주 큰 WQ에 대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이 W들을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헤드로 이렇게 쪼개 주는 게 이 멀티 헤드 프로시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면 이거 아주 큰 행렬이 여기 하나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하기보다는 얘를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NN 아시면은 CNN에서 필터 개수가 약간 좀 헤드 개수에 대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게 여기 부분에 있는 멀티 헤드 어텐션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feed forward 네트워크 이 부분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다들 헷갈리실 거예요. 그 다들 헷갈리시긴 할 텐데 근데 그냥 좀 설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복습 뭐 이쪽에 좀 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feed forward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 넌리니어티 요소를 좀 더 챙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멀티 앤 어텐션에서는 넌리니어티 요소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넌리니어티 요소들을 그러니까 누른 네트워크를 좀 더 레이어들을 좀 더 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파라미터를 좀 더 추가시키고 싶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레이어를 구성시킨 다음에 그 좀 더 넌리니어티 요소를 좀 더 챙긴다. 이게 그 feed forward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그냥 파라미터를 그냥 더 쌓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런 다음에 그 인코더랑 디코더 구조는 여전히 좀 같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6to6 설명드렸을 때 인코더 부분이 있고 디코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 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 그러니까 어텐션 에서 얼린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코더와 디코더가 존재하고요. 다만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이 보시면은 마스트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헤드 어텐션 대신에 마스크 멀티헤드 어텐션이 존재하고요.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를 저희가 각각의 토큰에 대한 유사도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디코더 부분은 예측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인코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인풋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코딩을 진행하는 거지. 근데 디코딩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는 건데 저희가 실제 나중에 나오는 토큰들이 뭔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미래 토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스킹 이렇게 씌워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이게 마스크 멀티 헤드텐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디코더를 지나쳐서 이 그 뭐 인코더랑 디코더 이렇게 다 지나치게 되면은 여기 리니어 레이어랑 소프트ने스 레이어 아까 제가 RNN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니어 레이어 이전에 나오는 트랜스포머에 대한 아웃풋은 D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그 카렌트 V 차원으로 보내준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그 확률 벡터를 만들어준다. 이 과정이 결국에는 이 그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좀 헷갈리긴 한데 저도 알고야 헷갈린다는 게 사실 설명 안 드린 부분들도 몇 개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논문을 참조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절대로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큰 그림에서 바라본다면요. 그냥 이 인풋 하나를 트랜스포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다음 토큰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거를 다시 콘캣을 시켜서 그 트랜스포머 안에 집어넣어서 다음 토큰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걸 다시 또 해서 뭐 다음 토큰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제가 강조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아키텍처 몰라도 돼요, 사실.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트랜스포머가 하는 짓은 그냥 다음 토큰을 예측하고 이걸 다시 집어넣어서 다음 토큰 예측하고 다시 이걸 콘캐시켜서 집어넣어서 다음 토큰 예측하고 이거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열에서는 이러한 모형들을 오토 일게스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시계열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시계열에 있는 확률 그 인퍼런스 모델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렇게 그냥 그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LM은 그럼 뭐냐? 라지 이거는 사실 그냥 랭귀지 모델이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냥 라지 하나 단어 그냥 집어넣는 게 끝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그 n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코더 개수나 디코더 개수가 이거를 차곡차곡 쌓은 게 그냥 n이거든요. 근데 이 n을 이 논문에서는 6으로 설정했어요. 근데 이거를 막 되게 많이 크게 말도 안 되게 많이 쌓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LLM이라고 부릅니다. 좀 짜치죠? 네. 그래서 LLM으로 이제 좀 넘어갈 건데, 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저 조금 어렵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좀 사과를 먼저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작년에 욕을 먹어서.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따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필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인코더 디코더를 굳이 가져가는 이유는 뭐 식투식에서 유래됐으니까 거기에서 약간 좀 논문들 좀 읽다 보면은 논문들이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조금 바꾼 게 사실 대부분 논문들이거든요. 이것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식투식에서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유지한 채로 이렇게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꼭 이 구조를 따를 필요는 없고 인코더만 가져가는 모형이 있을 수 있고 디코더만 가져가는 모형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인코더 디코더 저렇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 디코더 구조를 따라가고요. 초창기에는 버트라는 인코더 온리 아키텍처도 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인코더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그 디코더 같은 경우는 좌에서 우로 이렇게 디코딩이 되거든요. 근데 인코더 같은 경우는 양방향이 됩니다, 사실. 그냥 뭐 양방향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방향이 가능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꼭 좌에서 우에서 좌에서 우 이걸 고집하지 않고 우에서 좌도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학습을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됐냐? 저희가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 자꾸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얘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 아니라 마스크 토큰 프리딕션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습시키는 것도 필요하니까 어떠한 그 목표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만드냐 했을 때 뭐 I went to the store 이렇게 문장이 하나 있으면은 랜덤으로 저희가 마스킹 이렇게 씌워줍니다. 여기서 went to store를 이렇게 마스킹을 씌워줬으니까 얘네들을 마스킹을 씌운 다음에 얘네들은 한번 예측해봐라는 게 이 인코더 온리 아키텍처의 그냥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 이렇게 됐으면은 그러면은 이 모델의 경우에는 저 마스크된 M 리스트 저 자리에 뭐가 들어가지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측하는 게 결국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디퓨전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거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뭐 궁금하시면 그것도 궁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거를 그럼 왜 사용하냐? 디퓨전 랭귀지 모델 이전에 이걸 왜 사용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트랜스포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하고 디코더 둘 다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비용이 되게 어마무시하거든요. 인코더도 학습해야 되고 디코더도 학습해야 되고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코더만 학습된 거를 먼저 학습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를 인코더 디코더에다가 그냥 인코더 자리에다가 이 학습된 거를 그냥 끼얹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뭐 사실 그렇게 되면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에 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GPT 이런 것들이고요.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좌에서 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식으로는 저렇게 그 모든 이전 스텝들이 다 컨디션으로 박혀 있는 그리고 넥스트 토큰을 예측을 하는 저런 확률 벡터를 결국에는 그, 만들어 주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뭐 많이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구조를 띄운다 그리고 좌에서 우로 간다 이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가장 대표적으로는 GPT가 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인데 어, 사실 GPT 그 구조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디코더만 그 좀, 디코더 only 아키텍처인 것만 중요하고요. 얘네들이 뭐 여기서 어떤 약간 좀 했던 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으로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오른쪽에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건데 GPT-1, 2, 3, 뭐 4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파라미터 카운트가 그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시켰는데요. 지금 그 117 밀리언, 뭐 1.5 빌리언, 그 175 빌리언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클로드 모델이나 아니면 그뭐 GPT 5.6도 나왔잖아요. 이런 애들이 사실 말도 안 되게 크지 않을까. 트릴리언 파라미터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그냥 쌓을 수 있으니까. 그 아까 보셨던 인코더, 디코더 개수 n 있죠. 이거를 그냥 뭐 6이 아니라 뭐 600개 이렇게 쌓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디코더 only 아키텍처들을 사람들이 좀 착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다 대부분 그냥 디코더 only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다로 그냥 그 어스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게 커진다. 사실 그 트리리언 그 파라미터 모델도 나왔고요 이미. 근데 그냥 좀 말도 안 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 늘어나는 게 좋지? 라고 따졌을 때 저희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버피팅 있죠. 이 오버피팅이라는 게 그 파라미터 개수도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거든요.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몇 개를 죄송합니다. 그 파라미터 개수를 몇 개를 설정할지에 따라서 이 그 뭐 그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덜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고 뭐 그 오버피팅, 언더피팅이 될 수 있는데 파라미터 개수가 늘면 늘수록 원래 믿었었던 거는 아 이게 오버피팅이 된다라는 게 그 좀 그 원래 믿음이었었는데요. 근데 그 20년도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게 스케일링 로스라고 치면은 바로 뜨는 논문인데 얘가 오픈AI에서 나왔거든요. 얘 때문에 사실상 모든 그 회사들이 좀 투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그 스케일링 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스케일이 좀 그 스케일링 로에 따르면은 이게 그 뭐 데이터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 우리가 학습한 연산 정도 그리고 우리의 모델 크기 파라미터 개수에 따라서 원래 테스트 에러가 좀 이렇게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업 때문에 이게 뭐 좀 너무 많으면 좀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그 테스트 에러가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알고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준다. 이게 그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셋 크기든 뭐 컴퓨트 늘리든 파라미터를 계속해서 늘리든 이게 Y축이 지금 테스트 로스거든요. 이게 훨씬 더 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리니어 트렌드, 이 트렌드 자체를 스케일링 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것 때문에 그 저희 모델들에 대한 크기가 말도 안 되게 커졌어요, 지금. 뭐 그 500 빌리언까지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작은 모델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QA, 아리메틱 이거밖에 안 됐었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가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여기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LLM들을 결국에는 활용을 시켜서 연구를 하는 게 그 이제는 좀 많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프리트레이닝에 다들 집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좀 학습을 시킬까? 어떤 모델 아키텍처를 가져가야지 그래야지 얘가 잘 그 뭐 성능이 나올까? 이거에 좀 더 집중했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이러한 다양한 거 뿐만이 아니라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사실. 이거 말고 더 있고 뭐 얼라이먼트도 있고 뭐 그 리즈닝도 있고 뭐 등등 요즘엔 너무 많아요. 그냥 좀 그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들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좀 뭐 나중에 그 또 얘기할 것 같은데 좀 지금 LLM 연구가 많이 가능하고 저희가 LLM이 뭘 할 수 있는지도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얘가 단순하게 외우는 건지 아니면 얘가 정말로 그 흔히 AGI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로 우리 그 인간처럼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이런 건 사실 잘 몰라요. 저희가 아무도 몰라요. 그거. 그래서 마무리 좀 하자면은 그 최근에 제가 ICML이라는 그 AI에서 그 3대 학회라고 불리는 게 있거든요. 그 누립스라는 학회가 있고 아이클레어라는 학회가 있고 ICML이라고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엑스에서 열리게 돼서 재밌게 갔다 왔는데 네, 그 이런 되게
많이 있거든요, 논문들이. 채택된 논문들을 그냥 다 사진 찍었는데요. 어, 이 논문들이 다 뭔가 좀 그 아까 보셨던 어텐션에서 얼리처럼 뭐 그 되게 뭔가 브레이크트루를 했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그 얘네들이 다 뭔가 좀 그 버젯이 뭐 그러니까 GPU 개수가 뭐 많이 필요했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떤 논문들은 되게 신박하다 약간 이런 논문들도 있었고 어떤 논문들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논문들도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연구라는 것도 저도 많이 안 해봤지만 이제 석사 2학기 생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만 좀 명확하다면은 그러면은 좀 연구라는 것도 가능하고 별거 그냥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진짜 아주 마이크로 스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LM이 우리가 스케일링으로가 이게 존재한다 정도까지만 알지 얘가 결국에는 외우는 건지 아니면 뭐 정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이게 최적의 아까 말씀드렸던 RNN, LSM, GRU 그리고 갑자기 트랜스포머 이렇게 빡 해서 나오는데 이 트랜스포머가 정말로 최적의 그 아키텍처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어 좀 되게 연구하기 너무 좋은 시대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연구실 홍보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은 좀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좀 삭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그, 네, 이상으로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